네. 이슈 하프입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네, 김효은 대변인. 네. 김용범이의 국민배당금 주장. 이거 김용범이 그 페북에 보면 초과 이익, 초과 이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초과 세수도 나오는데 네. 굳이 이재명이가 김용범이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초과 세수인데 이걸 언론이 초과 이윤이라고 왜곡했다. 막 이러고서 화를 내더라고요.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팩트 자체가 이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를 정말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쓰여 있는 그대로를 보도한 언론에게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한다. 그거는 사실 사실관계가 틀린 거고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떠들썩해진 것이 유명한 아주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에서 이 방송에서 이걸 다뤘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탑 3 뉴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글로벌 탑 뉴스가 영국의 이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그 노동당이 대패했다. 예, 그다음에 영국 총리. 네, 예. 두 번째가 이란 전쟁 휴전 관련된 거.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 번째 소식이 바로 이 사우스 코리아의 volatility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변동성.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할 때 그 변동이란 단어가 되게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이 기사를 보고 코스피 지수가 5%.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코스피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450조가 그냥 증발을 했던 그런 아하.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것을 김용범 실장을 불러서 문책을 하거나 경질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페이스북에 있는 글자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블룸버그도 가짜 뉴스냐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한마디 했다고 진짜 그 기사가 없어졌대요? 네, 없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론은 뭐야? 네. 관련 기사가 거의 전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블룸버그 기사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블룸버그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 살아 있어요, 다행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블룸버그에서 이제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있고 네. 또 내부에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리포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 다 담겨 있어요. 지금 김용범이 프로핏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텍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텍세이션을 얘기하지 않고 프로핏 그러니까 이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투심이 지금 아주 이제 추락해가지고 삼성이 폭락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돈을 뺄 수밖에 없게 만든 예. 그런 리포트였고 거기에는 두 가지 얘기 더 들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삼성의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파업을 할 경우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걸 굉장히 저는 외국계 회사들의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예. 5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8일 동안 파업을 하려고 한다. 그 규모가 어떤 피해 규모가 이런 것들이 다 보고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심지어 한국 언론이 놓치는 부분까지도 그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언론에서는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지워보시지? 그런 건 못 지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삼성의 그렇죠.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예.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걸 가지고 국민배당 이야기 하는데 이건요 김용범 얘기를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개인 의견 얘기도 안 하고 이제는 뭐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했지만 김용범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혹은 더 나아간 이야기를 이재명이 작년에 했어요. 작년 3월에 이미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합니다. AI 기업이 엄청난 이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국가가 30%를 소유를 하면 국가가 참여를 해서 30%의 지분을 가진다라는 의미겠죠. 그걸 국민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척점에는 민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은 국민이 아니고 국가입니다. 국가가 30%를 가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배당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세금도 더 안 걷어도 된다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초과 세수가 아니라
초과 이익을 가지고 이윤을 가지고 국민들이 나눠 먹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거 김용범이 거기에서 특별히 더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의견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 가짜 뉴스라고 할 겁니까? 이런 얘기 네. 비판하면 이재명한테 이재명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차단합니다. 이게 벌써 뉴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다운 일 하라라고 비판을 했더니 계정을 차단해 버려요. 그런데 이 정책실장이 개인 의견을 말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럼 개인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다시 나서서 그 개인 의견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 시스템이 이거는 완전 개판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3실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표와 우리 이 당대변인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일체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면 예. 이 3실장들이 뭐 안보든 아니면은 뭐 정책이든 이런 이 3실장들은 대통령의 이 눈과 귀와 입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 그런데 유사한 사례들이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와대나 아니면은 이 관료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뭐 에드벌룬 띄운다고 하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은 재빨리 꼬리 자릅니다. 검토한 바 없다. 혹은 뭐 사실 무근이다.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그래요. 간단해요. 한번 띄워보고 아닌 말고인데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모케이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그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하고 30%를 국민에게 배당해준다는 그래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을 봐가면서 이것을 언젠가는 띄우지 않을까라는 아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후보들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좌파 것들은 지 문제인데 지가 얘기를 안 해. 이게 그 이재명 사례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 그냥 대충 얘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에 걸리는 걸 봐가지고 이것들이 아예 이 어려운 질문은 자기가 얘기하기 어려운 거는 아예 지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저 정원호 있잖아요. 우리 모케이님. 네. 이게 31년 전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가 이걸 거짓말한 거는 작년 12월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면. 네. 그러면 그러면 거짓말한 건 12월이고 서울시장으로 떠오를 그 이재명이가 픽한 다음 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정원호 측에서는 뭐 김재섭이의 속기록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원호는 어제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원호는 이제 점점 더 발언 기회가 차단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요 지금? 그 내부에서 그런 상황들이 막 잡힙니다. 넌 가만히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라. 뭐 지금 뭐 남진 노래도 아니고 현실인지 꿈인지 막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거짓말을 믿고 있다가 인지 부조화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정확한 그렇지. 증거를 네. 들이댈 때 그럴 때 사람은 이 멘탈이 붕괴된다 그러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정원호가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 문제가 되고 그러면 뭐 금방 이제 또 많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정원호가 지금 뭐 대놓고 토론회를 피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법정으로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그거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지금 공중파에서 계속 지금 섭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한 것처럼 부산에서 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걸 피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벌써 유권자들은 냄새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이야기하기도 참 더러운 이야기. 그 업소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을 강요하다 논란 소란이 생기고 거절당하자 이제. 그 소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폭행들이었고 거기에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거기에 이제 비서라고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록에는 비서 그게 비서가 정원호거든요. 예, 이 사람이 자해를 했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해는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자기들이 일단 폭행을 신나게 푸짐하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쌍방 폭행으로 지금 만들려고 한 것일까라는 의심이 될 만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정황이다. 이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옆에 사람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원호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을 밝혀줘야지 정원호를 위해서도.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외박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했다 안 했다만 하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각종 공식 행사에서 그런 뭐 보좌진이나 아니면은 그 민주당에 소속된 어떤 후보들이 예비 후보나 후보들이 귓속말로 우리가 사실 이제는 그 영상에 있는 입술 모양도 막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입모양을 보니까 정원호 바로 뒤에 있는 어떤 분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모양까지 너무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런 아하. 해석들이 분분하니만큼 제가 정원호 후보라면 외박 요구 그냥 안 했으면은 이미 당장에 외박 요구 안 했다.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해야지 어떤 내용이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지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이거는 마치 위성락 안보실장이 규탄 대상도 없이 일단 규탄한다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란을 이란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박을 외박이라 하지 못하는 거. 이건 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통점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저는 100%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패널 분이 아주 역정을 내면서 방송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게 그래요? 수분간 이어졌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판결문을 왜 안 다루어주나 편파 방송한다라고 하는 건데 판결문에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폭행의 원인이 정치적 견해 차이라고 분명히 써 있지 않느냐. 근데 정원호 후보가 5.18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5.18은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5.18 뒤에 숨는 이것이 정말 서울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뭐 민주당 차원에서 폭행당한 뭐 경찰이라든가 해당한 업소라든가 여종업원이라 전부 다 미상생명죄가 될 것 같아요. 예, 확인된 바가 없다. 미상생명죄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까르티에 시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이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뭐 이미 검찰 뭐 조사가 어떻고 뭐 이미 사건 끝났고 이런 다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그냥 안 받았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오히려 역공을 하려고 그나마 꺼냈다는 게 LCT 팔았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국민들의 인지적 수준을 시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까르띠에 시계 받았냐 안 받았냐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 행위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를 역공한다고 꺼낸 단어가 고작 그 이미 검증이 된 LCT 문제 팔았냐 안 팔았냐는 사유재산입니다. 팔건 안 팔건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인 재산 가지고 받아치는 이 수준도 솔직히 부산시장 후보라고 하기엔 너무나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CT는 그냥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 박형준 시장이 그냥 LCT에 살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액수가 좀 나가니까 고가 아파트고 부산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팔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아직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고 저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록 이 토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뭐 학생들을 가르쳤던 지금 청년들이 제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이 선거판의 최대
피해자들은요, 이 전재수 후보의 이 지역 사무실의 PC를 망치로 두드려 패야 했던, 그것을 여기저기에 뿌려서 증거를 감추어야만 했던 이 보좌진 4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두들겨 패야 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군요. 사랑과 전쟁 촬영 중이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전재수 후보를 어떻게든 지구 끝까지 가서 막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싶고 뭐 범죄자로 평생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했겠죠, 자발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원실 분위기는 뭐 박사님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위계 질서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한 명은 헌법기관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4명의 이 불쌍한 이 청년인 이 20대고 30대인 이 보좌진들이 평생을 이 사람들이 전과자로 예,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전재수 후보라면 그 4명의 보좌진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을 하니까 전재수도 이제 민낯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압박을 잘하더라고요. 통일교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yes or no잖아요. 근데 아주 중얼중얼 말이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제가 청정궁 가서 누굴 만나서 뭘 했는지는 수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요, 자기 쇼츠를 만들면서 거기서 딱 끊어요. 간 거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리고 까르띠에 얘기를 같이 하면서 까르띠에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도 중얼중얼 말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전혀 자기는 불법적인 걸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걸 받은 것이 지금 다른 불가리 시계, 또 다른 현금 금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배제해 준 거예요. 배제해 줬다라고 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판단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져서 공소시효가 짧아진 거예요. 공소시효가 더 여유 있었으면 까르띠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까르띠에가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까르띠에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들이 다 결국 팩트 체크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 결국 이 지금 전재수와 박형준이 다시 또 오차범위 안으로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만드는, 말하자면 이 선수들이 다 그래요. 오염된 예. 선수들 나온 것들이 결국 본 게임에서 드러난다. 자, 그리고 김현 대변인, 그 북갑의 하정우 이자가 TV 토론을 지금 피하면서 하는 말이 쌈박질하기 싫다는 건데. 네, 토론은 쌈박질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걸 보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문해력도 갖추지 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인이야말로 이런 토론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본인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등에 업고 이미 40몇 %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3자 구도가 쭉 이어지면은 본인이 당선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다른 후보들처럼 본인이 우위에 있을 때는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토론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전략공천처럼 맞지 않습니까? 물론 단수공천 받았고 본인이 원래 이 지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뭐 다른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구 이름이 완전 그렇다고 북갑 출신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동네가 그 밑이에요. 네네, 다른 동네다라고 박민식 장관이 전 장관이 애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의 이 구석구석을 누벼본 후보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하고는요, 이것은 토론에서 그냥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박민식 전 장관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 우리 얼마 전에 그 강원지사 그 김진태? 토론회에서 김진태 후보와 이 우상호 후보 간이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홍제동 아십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홍제동 말씀이십니까? 거긴 살았는데 원주는요? 원주 홍제동은 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주 홍제동이 아니고 홍제동은 강릉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함정을 파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민식 장관이 우리 우파 시민들의 속을 뚫어줄 기회는 이런 질문 능력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검사 출신이면서 또 보훈부 장관일 때 얼마나 또 멋있는 발언들을 국회에서 많이 했었습니까? 대정부 질의 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면 빨리 토론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강릉의 홍제동도 우상호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릉 홍제동에서 제가 수제 맥주를 마셨습니다. 막 알리바이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 수제 맥주 아니고 왠지 세천은 NHK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전혀 맥락에 필요하지도 않은 걸 막 얘기하길래 쓸데없는 디테일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그러거든요. 세천년 NHK가 생각이 나긴 나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저들의 민낯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때 이제 하정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 하정우가 자기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전공이 뭐 AI 쪽이라 이거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MBI 센터장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AI 청와대에서 수석을 했던 것까지 엮어가지고 설명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정말 말을 못해요. 정말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 출마했는지에 대해서 변을 잘 이야기해야 될 때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AI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AI를 위한 일을 하려고 지금 온 거다. 왜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AI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AI 수석 일을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도대체? 뭐 하나 자기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을 만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뭔가 논리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AI를 이제까지 해왔고 청와대에서도 한 걸 아는데 그걸 그 AI를 강조를 하려면 그러면 그 AI를 하는 와중에 북갑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국회의원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려면 그게 꼬이니까 결국에는 말을 흐리고 아니 아무도 질문한 것 토론이 아니었어요. 질문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압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서가지고 자기가 설명하는데 그 1분 동안에도 정말 무능함이 드러났다. 그 1분 연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고. 예, 지금 요 한 답변에만 지금 1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격학회 네. 저 하정우 얘기하니까 그 한모시기도 생각나는데 네네. 이거 지 기자회견장 그 단상에 취재하러 올라갔던 카메라맨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뭘 알았냐 몰랐냐 하다가 무슨 그 언론을 무슨 사법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가던데요? 코미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제 KN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분의 건강도 걱정되고 카메라맨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이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다쳤다는 얘기는 들었다. 소통한 것도 티를 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게 이미 사법 처리를 협박을 한 이후에 언론 분위기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부정적인 기사가 잔뜩 생기고 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본질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틀어막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그 SNS에 그 영상이 퍼지자마자 한동훈 알림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박을 하면서 지금 악의적 마타도어다 뭐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게 증거다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앵글이 안 나오고 한동훈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심지어 그게 편집되어 있어요. 중간에 딱 잘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넘어지고 나서 한동훈이 고개 돌리고 난 다음에도 거의 한 3초 정도 정적과 함께 한동훈의 행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다 잘리고 한 0.5초 정도만 잠깐 보이는 거 이게 증거다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이쪽 사람들이 정말 대응을 잘못한 게 한동훈이 그 추락하는 걸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머지 지금 사람 비판하는 사람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락하는 걸 못 본 건 우리도 다 봤어요. 그게 아니라 추락한 이후에 쿵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기 때문에 한동훈이 거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한 3초 정도 정적하면서 그걸 이제 봤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무대에 있던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으면 내려가서 잘라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괜찮다 하건 말건 건강 걱정할 그런 인성은 대부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건들건들하면서 준비된 원고를 꺼내 읽는 모습이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그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공감 못하는구나라고 느낀 걸 우리가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사법 처리 압박을 한 거죠. 네, 우선 사과 발언이 당원 게시판 가족이 썼다 하고 인정한 것보단 좀 빨리 나오긴 했어요. 예. 그리고 뭐 발전은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개를 2번 돌려서 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2번 돌려서 한 번은 힐끔 보고
하고 다시 한번 쭉 멀끔히 한 3초 정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뭐 정확히 초는 제가 안 재봤지만,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봤는데 거기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카메라 그 감독님이 찰밥을 먹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ENG 카메라 정말 무겁고 아주 비싼 장비인데 이거를 본인 돈으로 산 장비겠습니까? 방송국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고 뒤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백다운으로 넘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배경에 있는 한 여성분은요 지지자 같지만 아주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듯이 놀라는 그런 표정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섬주섬 이렇게 연설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패널분들이 방송 나와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역공이 좀 들어갔었어요. 왜 그거를 가지고 입틀막은 하느냐, 그러니까 왜 고소고발 얘기를 꺼내느냐라고 했을 때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다. 무슨 악의적인 보도냐라고 물어봤더니 한동훈이 밀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살다가 그런 밀었다는 보도가 거는 있었습니까? 거의 뭐 미확인 비행체가 밀었는지 모르겠지만 민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 감독과 카메라를 뭐 현미경도 아니고 바로 붙어서 찍지 않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야 이게 카메라가 촬영이 그렇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까이 있고 팔이 얼마나 길면 뭐 키 높이가 아니라 무슨 팔 높이도 있습니까? 그걸로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리학까지 꺼내면서 누구를 고소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후보에 마땅한 자세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은 아무리 비록 당원 게시판보다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주진우 의원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조금 전에 정원호가 31년 전에 폭행한 피해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 녹취록을 지금 공개했는데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 폭행을 했다? 그런 거 없다. 그거 좀 옆으로 치워주세요. 예.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18 때문에 뭐 했다라고 하는 정원호의 주장과 막상 폭행 피해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다. 일단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녹취록 공개한 부분까지 제가 속보로 전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주제. 이거 저 좌파 것들 하도 이 거짓말들을 잘하니까 이거 이건 막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이 부족하네. 자, 박찬대 이거 대장동 모델의 공익적 취지를 높게 평가한다.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유, 퍽이다 이재명이 좋아하겠습니다. 눈치 없이 대장동 얘기를 왜 꺼냅니까? 이게 눈치 없이 꺼낸 거구나. 너무 눈치 없게 꺼냈죠. 지금 대장동 얘기가 나오면 김용범 설화랑 같이 엮여가지고 그래 대장동 가지고 왜 국민배당, 시민배당 안 했어? 라는 이야기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네. 대장동은 화천대유가 어마어마한 4천억이 넘는 수천억의 지금 이익을 챙긴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초과이익, 초과세수 실제로 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좌파 개념이지만 만일 이제 이재명이 당시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으면 화천대유의 이익에 캡을 씌웠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이 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캡을 씌운 거랑 같은 효과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익은 다 기업이 가져가라, 시행사가 다 가져가라라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화천대유 스스로도 예상 못했던 정도의 파격적인 이익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모델의 공익적 취지 이건 뭐냐면 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성남에 1공단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공단 부지가 있었고 그거를 일부는 버스 정류장 버스 종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냥 노는 유휴 부지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그 사업자가 이거를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그리고 그거를 다 공공재산화 하는데 그 토지를 사는데 바로 이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에서 다 벌어 이런 개념이 바로 이 지금 공익적 모델이라고 지들이 포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남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공단 공원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복합
뭐 복합몰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는 게 훨씬 이익 아니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도 자기 치적으로 자랑도 못하는 걸 해놓고 공익적 모델이다. 한번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십시오. 그냥 자, 그러지 말고 배당했으면 훨씬 나았겠다. 예. 네,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 배당금 이런 거를 사기업 돈 뜯어다 하지 마시고 그 예전에 그 성남시장 시절이었나요? 대장동 수익 국민들에 나눠주겠다, 성남시면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 예. 그 이거부터 먼저 국민에게 배당을 하시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1% 정도는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대장동 수익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났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요, 대장동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 송전탑 이전 비용이 한 1,000억 정도가 원래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자충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케이님 말씀하신 그 사실들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대장동에 아직 지켜지지 않은 약속까지 다 꺼내야 될 때가 또 되지 않았나, 뭐 지리멸렬하지만 꺼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좌파 것들의 이 최근 그 언행을 보면 이것들이 가끔 가다가 이재명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야 이 무사하다 뭐 이런 그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좋아할 만한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대장동 얘기도 이재명이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할 거고 공소 취소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끔씩 후보들이 해요. 뜬금없이. 전 일종의 그 집단적 강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박찬대는 지금 이걸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박찬대야말로 굉장히 창의적인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이재명 코딱지 파는 걸로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창의적으로 정말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 역시 저쪽에서는 저런 짓거리 해야지 권력이 나오는구나. 그걸 많은 이제 민주당 쪽에 사람들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창의력을 좀 공약 개발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박찬대 후보가 이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인천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몇 가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기존에 유정복 시장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야 이것을 논문 표절기에 넣어서 돌리면 90% 나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창의력도 민주당 진영은 창의력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분을 위해서만 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력도 창의력인데 또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떠먹여줘도 정원호는요. 그 이제 교수가 이제 한참 직접 브리핑 하실 거죠 부탁을 해가지고 브리핑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자기 지금 띄우려고 한 행사기 때문에 보좌관이 와가지고 직접 브리핑하는 장면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공약이 있어도 발표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 지금 저쪽에 나온 선수들이 무능하다. 안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좌파 진영에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산시장이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선거운동을 아주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공천받았더라고요. 아 저쪽에서? 음주운전 전과 1범 가지고 욕하냐고 지금. 이재명은 지금 더 있는데 이재명도 지금 음주운전 전과 있는 나한테 사과하세요. 뭐 이런 사람이 네, 천영미 후보. 예, 네. 그런 거 예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날아갈지 지금 그래. 가늠도 안 됩니다. 예, 큰 거 왔네요. 자, 그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한 말씀씩 제가 기회 드릴게요. 우리 권유 대표님. 예,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원톱 선대위 국민 무시를 심판한다, 그리고 공소 취소를 저지한다, 이런 테마로 선대위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해졌죠. 지금 그동안 분탕 치는 사람들이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이선으로 물러나야지 한다, 뭐 이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뭐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그 사람 갑자기 지금 후보 등록하겠다고 자기가 지금 시민들이 원해가지고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지금 또 다시 추하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분탕이 완전히 다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2주 동안 확실히 내부 총질의 어떤 빈도가 확 줄었다라고 느껴지죠. 그것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시안 같은 좌익 진영의 매체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어떤 공격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SNS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데 SNS에 무슨 막말을 쓰는데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요. 아니 무슨 장동혁 대표가 SNS에 비읍시읒을 막 썼나요? 비읍시읒을 쓰는 이재명을 비판하기는 했죠. 그런데 지금 좌익들이 그렇게 좌익 매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장동혁 대표가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리더십 그립을 잡아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장동혁 대표 이 지금 선대위에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방향, 지금 이 정원호에 대해서 하나하나 타격하는 것도 내부에서 잘 준비된 것이 하나하나 아주 빌드업이 잘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선대위에서 무얼 하나, 장동혁이 무얼 하나, 장동혁 SNS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장동혁 대표가 손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뭉쳐서 싸우면 이긴다 확신 가지고 이제 보고 그래.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도 좌파가 까는 거 보니까 장동혁 잘하고 있네. 자, 김혜영 대변인. 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선대위는요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선대위입니다. 워낙에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대여 투쟁을 하면서 지역 선대위에서는 오롯이 이 후보가 빛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벌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중앙 선대위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후보가 빛이 나려면요 우리가 공약 발표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토론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우리 후보들은요 속칭 맞다이로 들어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심지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1대 100으로 붙어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저는 거기에 뭐 첨언을 좀 하자면 어머니도 모시고 오시고 아버님도 모시고 오세요. 어차피 공약 발표도 지금 보좌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엄마는 위에서부터 풀어주고 아빠는 밑에서부터 풀어주고 뭐 조국 가족처럼 그렇게 뭐 준비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1대 100, 1대 1000으로 맞다이로 붙으셔가지고 정말 정원호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한참 마용성이 그냥 급상하면서 모든 게 다 잘 되던 시대에 그 구청장을 넘어서서 서울의 온갖 어려운 지역과 사연 있는 지역과 개발난이 있는 지역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지 본인 검증을 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슈 앞을 목격자 K 권유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김혜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